자, 28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약에 대해 일부만을 승낙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X. 청약만 있죠? 성립되지 않았죠. 2번 청약일을 발신한 후 상대방이 한정 치안 선고를 받으면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취지고요. 청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X. 도달되면 뭐죠? 효과가 생기죠. 3번 조건을 붙인 승낙도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청약만 있는 거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조건부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이것도 많이 했죠. 승낙할지 안 할지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 청약자가 뭐 할 수 없죠? 제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청약에 대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무효고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 확답이 없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했어요.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도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질문은 X입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안 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9번 쌍무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개념을 내려고 한 거죠. 5번이 답이죠. 동시이해 항변권은 뭐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안 해도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만 할 수 있어요? 거부만 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X죠. 이행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문제 1번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일방의 채무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타방의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우리가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하고 2번은 위험부담이죠.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편의 채무가 목적물 인도 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면 원칙이 뭐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하나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다른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있다. 맞고 이걸 우리가 이행상의 결련성이고 요것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4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편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30번은 위험 부담이죠. 갑의 소유 건물에 대해 대금 1억 원으로 하여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목적물 인도 전에 이웃의 화재로 건물이 전소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인 매도인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고 채권자인 매수인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무자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뜻은 뭐였어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죠.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왜요? 이행한 거니까요. 을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을에 대한 목적물 인도 채무도 면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왜요? 쌍방무도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답은 뭐죠? 5번이죠. 1번은 X입니다. 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명백히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2번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죠. 갑은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3번 해제는 언제 합니까?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이거는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으니까 해제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3번은 뭐죠? X가 되고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기본적인 사실관 이 정도면 애매하지 알죠?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B가 C에게 매매 대금을 뭐하기로 했죠? 지급하기로 했다.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한 것이고 취소 요건에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죠. 취소를 해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1번은 X죠.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 X죠. 왜냐하면 수익자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출생하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할 수가 있고요. 법인이라면 설립 중인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죠.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C는 이제 직접 B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B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C는 B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B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A와 B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으니까 4번은 뭐죠? X고요. 5번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C 스스로가 A, B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해제권자나 해지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죠. 따라서 1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제는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된다. X.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됩니다. 취소와 반대죠. 그죠? 아까 우리가 취소권자 여러 명이면 한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해제와 해제는 뭐죠?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고요. 3번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3번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선이든 악이든 다 돌려줘야 돼요. 그죠? 따라서 선이인가 악이인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진다. X죠. 4번 해지가 뭔가요?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지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4번 해지로 인한 계약은 소급적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도 X죠. 5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이냐면 6개월 임차이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므로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통과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3번.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 매수인이 악이더라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뭐 반드시 맞춰주셔야죠. 그죠? 제가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의 해제.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요? 악의자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악이라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인데 1번은 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나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는 거죠. 담보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뭐만 답이에요? 4번만이 답이죠. 목적물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기속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죠. 보증금에서 연체의 차임을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다.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1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1번이 되죠. 2번,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에 반한 의무와 임차 목적물에 반한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3번,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채무가 있어요. 임대인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으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증인이고 4번은 개념이죠. 5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 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했어요. 무슨 뜻이죠? 네가 능력되면 권리금 받아도 좋다는 뜻이죠. 임대인이 권리금을 결코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죠.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문은 정확히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35번은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서 네 가지가 나오죠. 양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요요한 명의신탁. 하나씩 하겠죠, 그죠? 오늘은 뭐 있겠어요?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그죠? 다음 주에 뭐 드릴까요? 나머지 셋 중에 하나 드리겠죠, 그죠?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올해 2017년도 뭐죠? 출제에 대한 민법 문제 드린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민법은 공인중개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어떻게 본다. 그래서 난이도와 시험 범위가 일치된다면 40문제 정도 뽑아서 다음 주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보다 좀 길어요.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 문제를 뭐죠? 참고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죠? 풀고 연습하고 시험 보기 전날도 한번 그 40문제는 또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잊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점수가 뭐 잘 나오면 좋겠죠, 그죠?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뭐죠? 주어진 시간에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이 을과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죠. 물론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누구에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그래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명의 신탁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또는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니까 병은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그죠? 따라서 2번 지금 맞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1번도 맞다는 거예요. 1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해제. 이미 그 계약이 무효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죠? 3번. 을이 돈이 쪼들려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제3자 병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4번.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만약 병이 소문을 듣고 을을 찾아 을에게 부동산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이 무효니까 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도 맞죠. 솔직히 양자간 명의신탁은 쟁점 뭐죠? 요 5가지가 전부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끝인 거죠. 36번도 제가 저번 주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완전 저에 대한 배신이고 공부를 엉뚱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은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월세 3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환산보증금이 얼마죠? 4억 5천이죠? 그죠? 4억 5천이죠? 350만 원 곱하기 100은 3억 5천이니까, 더하면 4억 5천이니까. 따라서 4억을 초과하고 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는 게 있다.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주고요. 두 번째,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 주고요.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뭘 해줍니까?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게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뭘 집어넣는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또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된다. 그래도 뭐죠? X다.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2번이죠. 아니, 2번이지, 그죠? 갑이 임대차 계약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습니다. 그죠? 1번.
갑이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0시에 뭐가 인정돼요? 대항력은 인정이 되고요. 3번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 당하는 거죠. 왜요? 갑은 누구예요? 임차이니까. 4번 계약갱신 요건 인정이 되고요. 5번 만약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7번은 조금 지엽적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문제 봤어요. 그죠? 봐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갑이 그의 소유주택에 관하여 2011년 10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011년 10월 4일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날부터 거주하다 그 주택을 2012년 10월 11일 을에게 매도하였지만 다시 임차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자,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일단 신분이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는 시점은 뭡니까? 이전 등기해준 때겠죠. 그러면 오늘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저의 신분이 뭐가 돼요? 임차이니까 내일 0시 오늘 밤마저 자정에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기겠죠. 다시 말하면 이길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을가 2014년 1월 2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을명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2013년 2월 24일 격리됐으니까 24일 날 임차인이 됐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날은 뭐죠? 다음 날이니까 2월 25일이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38번인데요. 일단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2번이죠. 자, 왜냐하면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의여야지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죠? 2번. 양도담보의 목조물임을 알고 아게네요. 채권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도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뭘 기억했으면 하냐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 똑같아. 저당권하고 뭐하고요?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발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어보자. 그런 취지인 거예요. 1번.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보통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맡겨두는 방법을 취한다. 맞죠?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누가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뭐로 바꾸라고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으시라고요. 3번.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 채권자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압류한 때는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왜 그래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압류가 되면 저당권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보다 뭐죠? 후순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도에 압류가 되든 뭐 가압류라든 가처분 하든 누가 왔다요? 저당권이 왔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양도담보도 뭐예요? 저당권입니다. 후순위로서 누가 압류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어차피 걔보다 먼저 뭐예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침해했어요. 누가 소유자죠? 설정자가 소유자죠.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요?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설정자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물권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시라고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 5번.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그것과 같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집 절차의 생략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용 폐지도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도요? 공용 폐지도.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5번 질문이 X죠. 소집 절차의 생략입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4분의 3이 아니라 뭐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1번.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하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뭐죠? 각 건물별 5분의 4.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잠실 주공 5단지인가요? 재건축 모두 50층이요? 와, 진짜 떼돈 벌었죠, 그죠? 무슨 기준이죠? 왜 걔네는 50층이고 누구는 뭐죠? 20층이고? 예? 음마는요? 그 음마는 그게 아주 그 뭐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슴 아픈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음마는 진짜 오래됐죠, 그죠? 대치동 안 봤대요. 그러니까 그 뭐죠? 아무튼 재건축까지 시간이 한 벌써 2, 3년 된 것 같은데, 그죠? 음마 아파트는. 근데 잠실 5단지는 아우 땡 잡았어요. 50층. 저는 제가 분당 살잖아요. 분당 살잖아요. 근데 그 저희 아파트가 15층이거든요. 근데 벌써 20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5층짜리니까 50층으로 재건축하면 뭐죠? 완전 땡큐겠죠, 그죠? 근데 뭐 보니까 그게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이 많은데. 아무튼 각 건물별 뭐죠?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구분 소유권도 소유권이죠. 따라서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나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은 뭐 읽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대지사용권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일체성이 있으므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하죠. 답은 뭐죠? 5번이죠. 40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되죠. 제가 얼마나 쉽게 내는데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2번. 자, 청산금을 통제할 때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유효하죠.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유효하죠. 따라서 2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유령이나 청산기한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민법은 무조건 실질력에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는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 민법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요거 지문처럼 뭔가를 형식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죠. 뭐가 있습니까? 주택 임대차법 주거용인지 뭐죠? 업무용인지 형식적 공부상 용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뭐예요? X. 주의통일권에서도 공도를 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뭐죠? 형식상 따진다 그러면 뭐예요? X. 예, 없습니다. 무조건 다 뭐예요? 실질적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하고 가등기 담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인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뭐죠? X죠. 4번. 무청산특약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청산기간의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에만 유효할 뿐이고 부정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근가등기 담보 존재합니다. 근양도 담보도 뭐예요? 존재해요.
매도담보도 존재해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흔하죠. 그죠? 가등기담보도요. 가등기담보보다 근가등기담보가 더 흔해요. 양도담보도 양도담보보다 뭐예요? 근양도담보가 더 흔한 겁니다. 5번.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이른바 근가등기 담보의 설정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